오전이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당초 야권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트랙 단일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제3지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본격화되게 되겠죠.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셈법이 저마다 달라서 어떻게 될지 오늘은 국민의당 입장 먼저 들어봅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전화 연결합니다.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단일화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건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상은 했지만 시기적으로 다소 이르다 싶은데요. 예. 또 한편으로 오죽했으면 사퇴하셨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이 제도 정치에 참여할지는 좀 알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현 정권과 이제 정면으로 각을 세워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그 현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결집하는 데는 영향을 많이 줄 거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야권의 표를 결집시키는 데는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가 선출됐는데 안철수 대표가 조속히 협상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상으로 조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접촉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국민의힘 쪽과 이야기가 오간 건 아니죠? 개인적인 관계와 별개로 지금 공식적으로 실무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에 이제 금태섭 후보 실무 협상을 진행했던 실무 협상팀이 있고, 예. 나중에 이제 사람을 조금 바꿀 수는 있겠지만, 예. 그리고 1월부터 실무 경선과 별개로 실무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국민의힘이 빨리 그 공식적으로 팀을 실무 협상팀 꾸려서 나서 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협상팀의 후보인지 당인지도 아직 결정이 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오세훈 후보에게 축하 전화하시고 또 축하난도 좀 보내주시면서 두 분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 이런 부분에는 의견을 같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 후보 또 양 당 모두가 단일화는 필수다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이루어질 텐데 오늘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됐기 때문에 실무협상팀을 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만일 꾸리면 바로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저희는 언제든 준비가 다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단일화가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 우려하는 분들은 단일화 방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론조사로 아마 될 텐데 질문 문항에서 아마 조금 이견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적합도를 하자. 그렇겠죠. 적합도 조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야권 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들이라는 것은 이제 정권 교체에 동의하고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야권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적합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분들이죠. 예. 그럼 적합도를 갖추고 있는 분들한테도 무슨 적합도를 또 물어봅니까? 예. 적합도를 갖고 계시는 후보 중에서 누가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예. 이거를 검증하고 그 평가에서 뽑는 것이 단일화의 취지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경쟁력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빼자 그거는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이제 만나봐야 되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거지 우리 야권의 지지층들의 어떤 그 자체적으로 더 만족하는 후보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합도는 높은데 본선 경쟁력은 없으면 그 후보를 뽑으려고 단일화를 할 어떤 이유도 없거든요. 예. 만일 국민의힘 쪽에서 경쟁력 빼고 적합도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저는 그렇게 시민들의 어떤 보편적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저는 오세훈 후보께서는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설문 문항에 소속 정당이 들어가느냐 이 문제도 좀 논쟁이 될 것 같은데요. 글쎄, 그것도 저희가 볼 적에는 지금 저희가 이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어디 지방 의원 지금 뽑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자기 이름 석자를 가지고 서울 시민들께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저는 서울시장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제일 야당의 후보가 되셨는데 그 오세훈 후보를 시민들이 잘 모를까봐 앞에 국민의힘을 넣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름 그 자체로 물어보는 것이 후보 자체에 대한 경쟁력 검증도 되기 때문에 앞에 당 이름을 놓거나 이런 거는 저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설문 문항에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 이 여론조사에 참여했단 말이죠. 만일 단일화 여론조사 할 때도 민주당 지지자까지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배제하느냐 이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그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항 설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금태섭 후보하고 저희가 단일화 협상에서 조사를 했을 적에도 그 정당 후보자를 가리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도 오세훈 후보도 정당 후보를 가리지 않은 조사를 통해서 후보로 당선되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까지 이런 조사 부분에서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기존에 있는 방식을 바꿀 어떤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국민의당 쪽에서는 뭐 100% 여론조사 이 방법 자체는 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저희는 이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제까지 국민의힘도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해왔고, 예. 저희도 지난번에 제3지대 단일 후보를 결정할 때도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예. 양당이 다 공통적으로 100%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이제까지 뽑아왔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도 드러난 게 없는데, 우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이 조사 방식을 변경할 어떤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100%로 하자.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이 3월 4일이니까요. 후보자 등록까지 2주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 안에 부드럽게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일 전까지 만약에 단일화를 못 마치게 되면 아마 시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아마 저는 실망하고 등 돌릴 거다. 예, 그리고 이게 장 다 파해서 구경꾼들 다 돌아갔는데 그 뒤에 나중에 단일화했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게 민심이 한번 등을 돌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에 임하는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또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어쩌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단일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기호 2번, 기호 4번 문제.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되면 입당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입당하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안철수 대표보고 국민의당을 탈당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정치 상례에도 안 맞고 단일화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그런 논리는 저는 굉장히 억지라고 보고요.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합의한 룰에 의해서 시민들의 판단 속에서 어떤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후보를 존중하고 그 후보 중심으로 지원해 주는 게 단일화 정신과 취지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선거 유불리로만 따지면 4번보다 2번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이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후보가 그 단일 후보로 선출되는 후보와 속한 정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당이 이미 시민들에 의해서 뽑혀진 후보를 보고 2번을 달아라 4번을 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또 뭐 토론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홍준표 전 대표도 안철수 대표의 토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뭐 과거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도 토론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정책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그 후보 간의 토론을 보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무슨 달변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말 잘하는 해설사보다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말을 잘하는 것과 서울시장으로서 일을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 만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됐을 시에 국민의힘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정치라는 것은 신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하는 후보나 정당이 이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그거는 국민한테 거짓말을 한 거고 또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다. 예.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도와주고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일반 시민들께서 그 단일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동정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예. 더 전폭적으로 단일 후보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가 역으로 패한다면은 전폭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오늘 끝까지 저기가 자기 선거처럼 끝까지 가겠다고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아마 약속을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예.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오랜만에 연결된 거니까 저 안철수 후보 좀 더 지지해달라고 우리 청취자한테 한마디 하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너무나 많은 시민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서울시를 좀 바꿔달라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안철수 대표께서 서울시장 나왔을 적에 보지 못했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이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지지율에서는 큰 정당의 후보들을 지금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진정성 있게 서울시를 바꿔나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단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최종 후보가 정해진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맡고 계신 성일종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오늘 오전에 결정이 됐는데 부산은 박형준 후보 예상대로 결정이 됐고요. 서울은 오세훈 후보인데 나경원 후보가 의외로 많은 표를 얻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경원 후보가 여성의 가산점도 10%가 있거든요. 예. 또 조직력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예. 또 인지도도 높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나경원 후보의 가점을 좀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결과는 오세훈 후보로 났는데 예. 우선 오세훈 후보는 이제 시장이 1년짜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임 시장이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서울시장을 바로 들어가서 접수해서 정상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면 그래도 경험이 있고 안정된 시 운영을 할 수 있는 분이 또 구체적인 그 플랜을 바로 가서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도층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안철수 그 후보에 대비해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오세훈이가 더 낫지 않겠나라고는 서울 시민들의 여러 가지 그 응축된 지지도가 함께 표출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지요. 예. 정무수석에서부터 국회의원으로 다 지내셨고요. 또 많은 그 방송을 통해서 높은 인지도이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께서 그래도 인지도 있고 지금 검증된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된 마음이 표출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의원님 보실 때 잡음 없이 단일화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가 굳이 여당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권이 얼마나 지금 많은 실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부정과 비리를 덮으려고 지금 검찰총장에서부터 참 많은 이런 그 실정을 많이 했고 특히 백신 같은 거에 의해서 미리미리 확보를 못하고 지금 이런 국민들 엄혹한 시기를 보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명령은 단일화를 해서 여권을 견제를 해라. 정권 견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또 심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와 같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협상팀은 당 중심으로 해서 꾸리는 겁니까? 후보 중심으로 해서 꾸려지는 겁니까?
당 중심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이태규 의원과 인터뷰했을 때 이게 경선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단일화 방식을 또 만일 여론조사에서 설문문항을 하면 당명을 넣느냐 아니면 적합도냐 뭐 경쟁력이냐 벌써 이런 쪽에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후보 단일화가 문제없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면요, 그런 이견이 있는 게 정상이지요. 왜 그러냐면 양 진영이 이렇게 서 있는데 후보를 선택하는데 이견 없이 간다 그러면 뭐 이미 합당을 했겠지요. 당연히 있는 게 옳은 방향이고요. 그런 절충점을 잡아 나가는 것이 정치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국민들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좁혀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일정한 또 긴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이 3월 4일 목요일이고 후보 등록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는데 단일화 협상팀 꾸려서 첫 단일화 테이블은 언제쯤 앉을 수 있을까요? 아마 내일부터 바로 이렇게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예. 그럼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네요. 예, 저희 당은 창구가 사무총장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쪽에서도 국민의당에서도 사무총장이나 또 저희 당의 사무총장 같은 이런 라인들이 바로 가동을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일화가 무산됐을 때 시나리오는 준비를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3자 대결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단일화가 지상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일화 과정은 좀 지켜보고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언젠가는 사의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지요. 예. 그 두 가지 이유가 되는데 우선 이 정권이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이것을 허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과연 그 마지막에 국민들한테 호소를 통해서 이 검찰의 입장을 국민 여론에 반영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시기는 저 개인적으로 좀 빨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검찰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으로서 막는 데까지 막아보고 마지막에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오늘 내놓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가 수리됐을 경우에 정치권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예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나 결정은 본인이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왈가왈부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국민들의 많은 그 요구사항을 본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걸 알리는데 정치권에 몸담아서 투신을 해서 국민들한테 소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야인으로서 하기 좋은지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종 선택은 물론 본인이 하는 거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강한 영입 의사를 내비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에 이제 객토가 필요하잖아요. 예, 객토가 필요하고 또 신선한 인물이 들어와서 세력이 교체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는 것도 하나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 윤 총장에 대해서 영입을 하지 안 하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전혀 없었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권 후보로 단독 조명을 받다 보니까 국민의힘 잠룡들이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야당은 인물이 좀 천천히 나오지요. 여당은 인물을 키우기가 좀 편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싸웠었던 또 이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맞서 싸우면서 끝까지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윤석열 총장도 이렇게 있고요. 또 여러 주자들이 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처럼 이 최저임금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각을 세웠었고 나라의 경제틀을 지켜내려고 했었던 소신 있는 그러한 부총리도 계셨었고 또
그 DJ 적자인 장성민 같은 호남의 유능한 인재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분들과 또 우리 당에 또 굉장히 좋은 자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원희룡 제주시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뭐 굉장히 유능한 분이 계시고 예. 뭐 여러 가지 유승민 대표도 있고 여러 가지 홍준표 대표도 있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그 잠룡들이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또 이 정권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소리로 대우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저는 예.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이 말씀인 것 같고. 네. 의원님 아까 그 윤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영입하는 것도 뭐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또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전직 대통령들 2명을 수사하고 감옥에 보낸 장본인 아니냐.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 안 했나요? 예. 죽은 권력 수사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예. 저희도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물러난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보니까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 것들을 보면 이분은 그냥 원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로 서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구나라고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융화가 가능하다 지지자들과 이런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앞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그 마지막 멘트를 안철수 지지 발언하는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후보가 됐으니까 지지해달라고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아주 중도적 성향의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분이고요. 또 서울시장을 경험을 하면서 세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있었다면 서울의 주택 문제 같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많고 또 국민들의 그동안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됐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보다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또 예. 그런 후보가 돼서 이 정권을 반드시 견제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또 이 정권의 지방정부 그 서울시장에 의해서 또 부산시장에 의해서 성범죄에 의해서 저질러졌었던 이 잘못된 서울과 부산을 바로 세우는 건데 그중에 서울시장으로서 오세훈 후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당원 당규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대국민 약속까지 했던 정당이 그러한 약속을 시군중 먹기처럼 이렇게 폐기시켜버리고 국민들한테 후보 잘못한 것을 반성 아니하고 나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의 자존심이 이를 허락하실까 저는 분명히 이번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장수로서 오세훈 후보가 나섰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과감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단 윤석열 총장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오전에 후보가 결정이 났는데 오후에 윤석열 사의 표명을 하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윤석열 총장한테 가버렸어요.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했는데 좀 손해일 것 같아요? 뭐 근데 어차피 대한민국 뉴스 없는 날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 뉴스야 뭐 국민들이 두 가지 뉴스 같이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시에 없었으면은 오늘도 계속 그 후보 얘기만 했을 것 같은데 종편이든 뭐 우리 YTN TV도 그렇고. 근데 뭐 지금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대부분 오세훈 네. 시장이 이번에 네. 극적인 어쨌든 그 경선 승리 이뤄냈다는 거 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예. 또 나경원 후보가 이길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는데 그걸 뒤집었잖아요. 예. 그래서 핫 이슈가 될 것 같았는데 뭐
자, 그럼 그것도 얘기하죠, 뭐. 우리 순서 바꿔서. 나경원 후보가 패배한 이유, 또 오세훈 후보가 예상을 끼고 승리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과 그리고 사실 중도 공략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서울시정 경험을 앞세웠거든요. 이번에 보궐선거라는 특징이 뭐 준비 인수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취임한 직후부터 바로 서울시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서울시가 워낙 거대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사람은 어렵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데 제 주변에서는 이거기에 굉장히 공감한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략이 유효했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서울에서 꾸준히 국회의원을 해왔지만은 기반이 이제 강남 쪽에 가까웠습니다. 동작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서부터 강남 4구라는 이제 멘트를 썼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 그 동작 지역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효율적인 멘트지만은 저희 동네 노원구 유권자들만 하더라도 강남 4구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는 다소 부정적인 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좀 전략의 차이가 승부를 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에 잘 보시면은 오세훈 후보와 성향이 비슷한 오신환 후보, 예. 나경원 의원과 겹치는 점이 많은 조은희 후보 이렇게 각자 이제 후보가 있었는데 조은희 후보가 16%에 달하는 득표율을 가져갔습니다. 예. 근데 이 조은희 후보를 찍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은희 후보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재산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했던 거로 보이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의 표를 상당 부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일부에서는 뭐 역선택 얘기 이렇게 하던데 사실 역선택이 선거에서 입증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선택보다는 그런 어떤 표 분할에 있어가지고 강남의 지지세를 상당 부분 가져간 조은희 구청장이 나경원 의원의 표를 상당 부분 잠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석 최고의 분석에 뭐 100% 동의하는데 자 조상호 대변인 그 이준석 최고가 그 중도 공략에 성공했다고 오세훈 후보 이렇게 얘기했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나경원 후보가 갖고 있던 그 강경 보수 이미지, 뭐 비호함 이미지 결국은 본인이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만 실패했지 않았느냐. 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나경원 후보가 본선에 올라오는 것이 민주당으로 전략으로는 낫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1년에 근데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그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헛발질이는 실수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한 10년 동안 이 아인으로 있었던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뭐 많이 준비가 안 됐거나 어색하거나 많이 약간 이렇게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본선에서 어떻게 보완될지 한번 그건 좀 지켜보고 싶고요. 아까 뭐 이준석 최고 분석대로 뭐 비호감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다음에 역선택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상호 전 대변인은? 아마 저희 누구나 예상하듯이 어찌됐든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됐다면 그 구체적인 문항을 가지고서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간에 논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 나경원 후보가 됐다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싸운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분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워낙 서로 이제 지지층 조성이 다르다 보니까 문항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할 거라 예상하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장직 수행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당히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은 치열하게 할 것이다. 다만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그 기싸움을 치열하게 하되 장기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할 때도 이른바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한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기 때문에 뭐 저기 단일화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처음에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야권 단일화보다는 여권 단일화가 손쉽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반대예요. 네. 지금 여권의 김진애 의원과 박영선 전 장관의 단일화 지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은 두 분 다 우리 그 여권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자산들이시고 그다음에 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는 특히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서울시 전체에 대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설계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번에 이제 그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통해서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선했거든요. 예. 과거에 좀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본인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이렇게 서슴없이 내던지고 본인이 어떤 그 서울시장의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권에서의 단일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까지 내던졌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100% 여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지금 김진애 의원 측은 참여경선 배심원 단제도 여론조사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갖고 왔단 말이죠. 네네. 이렇게 되면 또 민주당에서 이거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계속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근데 예. 애초에 그 김진애 의원의 핵심 포인트는 충분한 토론이라든가 그다음 본인들이 그 어떤 준비되어 얼마나 많이 이 서울시장으로서 본인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제공한다면 그런 부분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김진애 의원이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박영선 그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특히 그 도시계획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을 김진애 후보가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있어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부동산과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유권자의 판단 그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정밀 타격을 받게 되면은 실제 후보가 본선 나갔을 때 만약 박영선 후보로 나간다 하더라도 내용이 공격받은 상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여론조사 비율이나 이런 것은 뭐 어떻게 조정을 한다 해도 제 생각에는 박영선 후보가 유리하다 예. 봅니다. 예. 하지만 그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하필이면 김진애 의원의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뭐 약간 그런 우려는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그 국무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하면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본인의 그 부동산 공약 관련해 가지고 16만 원을 얘기했는데 결국 변창흠 장관도 서울에 16만 원 공급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실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예. 문제가 드러날 것이거나 아니면 비교에서 굉장히 차이가 드러난다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자꾸 숫자 21에 집착해가지고 뭐 서울을 21개 권역으로 나누고 무슨 21분 만에 전기차가 충전되게 하고 이런 거는 너무 공격할 요소가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저희 야당 후보는 무조건 나중에 공격할 테고요. 그 전에 한 번 더 공격받을 타이밍이 김진애 의원에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최고 이야기는 토론 과정에서 상처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조상호 대변인 이야기는 그게 예방주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고요. 자, 그 야권은 어떻습니까? 뭐 당장 설문조사 문항에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당명을 넣느냐 뺐느냐 이걸 가지고도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 융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리인을 각자 성정해가지고 예. 그 이제 협상에 나설 텐데 그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협상 과정은 짧게 가져가야 된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어차피 공부 잘하는 학생이 대학 가는 겁니다. 입시 제도가 조금 바뀐다고 해가지고 공부 못한 학생이 대학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양 후보가 임해주면 좋겠다. 다만 제가 이제 야권에 있으면서 좀 기대하는 것은 어쨌든 시너지가 나려고 그러면은 치열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언론 지분을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러려면은 그 단일화에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라. 그래서 후보 등록 시점까지 이런 단일화 과정을 계속 끌고 가면서 다만 그게 뭐 그냥 놀면서 보내라는 게 아니라 정책 토론의 횟수를 늘리고 예. 그리고 서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이렇게 했을 때 최대의 시너지가 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과정 아직 여권이나 야권이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최종 단일화 과정을 좀 지켜보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윤석열 총장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예측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먼저 조상호 대변인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예, 뭐 오늘 그 윤석열 총장이 그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뭐 이틀 전인가요? 뭐 국민일보하고 그 지상 인터뷰가 실리면서 그 행정부 공무원, 그것도 임명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뭐 자극적인 언어들, 뭐 헌법 파괴, 뭐 그다음에 무슨 나를 믿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중수청을 도입한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현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이런 중수청 도입과 추진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 행정부의 수장도 아니고 독립한 헌법기관도 아닌 행정부 조직 내에 한 조직의 수장에 불과한 사람이 그 국회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정면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직을 던지겠다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정치 전면에 쓰겠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예측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그 사의를 밝히면서 한 마지막 표현들을 보면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검찰에서 이제 할 일이 없으면 결국 정치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 어떤 이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또한 보수 정치인들이 아주 흔하게 쓰는 표현이죠. 예, 디테일한 부분은 일단 이준석 최고 총평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너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니? 첫째로. 두 번째로는 너 정치하게 된 계기가 뭐니?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니? 이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정치하겠느냐에 대한 답변은 하필이면 대구에 가가지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쏟아낸 그 이유로 야권과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예. 다만 너 지금 왜 지금 타이밍에 정치하니에 대한 답변은 지금 보면은 뭐 법치가 무너지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는 메시지가 약간 약하다 봅니다. 왜냐면은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물론 모든 사람이 주식을 최고점에 파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굳이 주식에 비유하자면 최고 지점에 가까웠던 것은 추윤 갈등이 극에 달하고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을 때 그때가 가장 비싸게 팔리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굳이 말하자면 그때 윤석열 총장이 화투게임 비교하면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원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원고를 한 상태라 그러면 이제 점수가 나야지 이제 끝나는 건데 예. 그 원전 수사에서 장관에게 구속영장 청구했던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점수가 못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일정이 걸려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이제 이런 선택을 한 것인데 선거에 너무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선거를 기다렸다가 선거 이후에 사퇴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후임 총장 인선에 들어가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 속에 사퇴하면은 저게 무슨 뭐 직을 예. 던지는 거냐 예.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시간에 쫓겨가지고 지금 최고점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 그래도 저는 아주 늦은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은 야권의 대선 경선이라든지 이런 그 대선 흥행이라는 것이 7월, 8월쯤에 이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총장을 그때 퇴임하게 되면은 장이 서는데 아예 끼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알겠습니다. 정치 참여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한 멘트를 듣고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분석해 봅시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멘트를 들어보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집권 여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치를 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는데 자, 정치를 하게 되면 제3지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 혹은 국민의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조상호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제3지대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총장, 직전 검찰총장이 그것도 임기 중에 직을 던지고 나와서 보수 야당에 바로 가버리게 되면 지금까지의 그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몸을 움직이기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에 그 사임사를 밝힌 내용처럼 뭐 이게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더 오면서 이번에 그 선거 결과나 그 이후에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그 기타 야권이 보여주는 어떤 후보들의 경쟁력을 따져가면서 그때 사람들을 조금씩 규합하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자리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상호 변호사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먼저 서로 안철수 대표가 구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이채고? 저는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계 개편의 핵심 축이 되려 그러면은
대선 지지율 1위 또는 2위 자리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예.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최고점에 비해 가지고는 예.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아까 처음에 났을 때 10점으로 난 거였는데 지금 고박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섣불리 제3지대로는 기치를 든다는 거는 오히려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3지대 지금까지 저희가 주도했던 인물들을 보면 뭐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같이 돈이 아주 많다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 같이 대선 지지율을 확고한 1위를 하고 있던 시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윤석열 총장이 대선 지지율에서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는 상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동력이 흩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제3지대 합류도 지금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거꾸로 좀 관망세를 가져가면서 아까 말했던 한 8월쯤, 7월쯤, 8월쯤 장이 설 때쯤 아마 본인의 행보를 구체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걸 아마 이슈를 좀 만들려고 할 겁니다. 예. 원래 이런 분들이 뜨면요. 그 보수의 책사라고 하는 분들이 한 번씩 다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누군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뭐 전직 장관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속 만나가지고 내가 멘토니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 국면이 이제 한두 달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적극 영입 가능성도 혹시 있나요? 적어도 저희 당에서 이제 검찰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석열 총장과 사적인 친분을 많이 갖고 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제 윤석열 총장 부친과의 이제 관계를 계속 언급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총장이 아까 말했던 한 7, 8월 정도 시점까지는 늦추지 않겠냐 싶고 안철수 윤석열의 동거라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 호사가들이 얘기하긴 하지만은 과거에 안철수 문재인의 동거, 안철수 유승민의 동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은 결코 윤석열 총장에게 그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으로 간다. 특히 뭐 국민의힘 쪽으로 합류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뭐 호재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악재도 아니다. 뭐 낫배드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통령 차기 지지율을 다 잠식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잠룡들 지지율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근데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던 건 이제 이른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패 수사에 있어서 엄정함을 유지하는 검사가 아니었냐 하는 그런 프레임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런 부분을 뛰쳐나오고 어떤 그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정부 여당을 아주 강한 어조로 아주 그리고 감정적인 어조로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특히 윤 총장이 임기 지금 말기 때 했던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각종 수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그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헤럴드경제 배동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대비 20명 줄어든 4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고요. 서울 은평구의 한 사우나, 동대문구의 한 병원, 경기 이천시 스티로폼 공장 등 일상적인 공간을 고리로 한 새로운 집단 발병 사례가 연이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3차 유행 특성을 고려하면 정점에서 내려와서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1, 2차 유행과 비교해 이번 3차 유행의 규모가 매우 크다면서 그만큼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 또 숨어있는 전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행이 소규모로나마 지속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접종 엿새째인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총 65,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첫 접종 이후
누적 접종자는 15만 4천여 명이 됐고요. 이게 1분기, 그러니까 이달까지의 전체 접종 대상자가 43만 명 정도인데 43만 명이 한 35.9%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3건이 추가돼서 누적 사망자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명은 전북 지역 요양병원 두고 또 1명은 대전의 중증 장애 시설에서 나왔는데요. 전북 지역 사망자 2명은 50대 기저질환자 남성이고 대전 중증 장애 시설 입소자 1명은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 재차 언론을 향해서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백신 접종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제발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는데요. 전 세계 지금 현재까지 100여 개국에서 2억 6천만 회 이상의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이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망 사례가 아직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진이 철저하게 예진을 하고 있고 또 중증 이상 반응은 접종 후 대개 15분에서 30분 이내 발생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증상을 관찰하면 된다.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분들은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지 말고 접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오늘 기자들에게 화이자 백신은 의료진들이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문 대통령이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방침을 좀 미리 밝힌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을 좀 해소하겠다라는 취지로 풀이가 되고요. 또 접종 시기가 이제 이달 말로 예상되는 거는 오는 6월에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거를 이제 가려면 미리 접종을 받아야 되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8주 간격으로 2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접종이 이달 말에 좀 이뤄질 게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인과관계 없다.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아직 인과관계 밝혀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주요 언론에서는 백신 맞고 사망 계속 이렇게 제목을 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이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백신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의 목표인 11월 달 70% 70% 백신을 맞아서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방역 당국의 주문대로 조금 명확하게 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돼 우리 사회에 논쟁거리를 던졌던 변희수 전 육군하사가 어제 저녁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가 과거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고 또 지난달 28일 이후로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긴 해당 지역 정신건강센터에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해서 변 하사의 주검을 발견을 했고요.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변희수 전 하사는 육군 소속이던 지난 2019년에 휴가 중에 외국에 나가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가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조치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이제 변 전 하사는 성 정체성을 떠나서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군복무를 계속하기 희망했지만 육군은 이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 조사를 시행해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육군은 이 전역 결정이 성전환 자체와는 무관하다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변 전 하사는 작년 여름에 육군 참모총장을 상태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또 하여튼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회 성소수자 차별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거리를 던진 인물입니다. 당시 일부 외신에서도 우리 군의 강제 전역 조치를 두고 성소수자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인식을 드러낸 단면이다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다양성 존중에서 좀 인색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었고요. 유엔 인권이사의 인권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의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예, 아직 우리 사회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배동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하영 한겨레 기자와 함께 민심 분석해드립니다.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하루 종일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언론 인터뷰나 어제 대구에서의 발언도 그렇고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 언젠가는. 근데 그게 이제 오늘인지는 아마 다들 예측을 못했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부터 기자들은 굉장히 바빴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전부터가 아니라 지난 며칠간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요. 가장 그 기자들한테 아픈 게요. 그 단독 기사 뺏기는 것을 떠나서 단독 인터뷰, 특히나 그 자기의 출입처에서 단독 인터뷰를 뺏기는 거거든요. 이번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이례적이고 아주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국민일보하고? 그렇죠.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달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아침 신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사퇴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모든 기자들이 이거 보면서도 이것이 오보다라고 생각은 별로 안 했을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오늘 사퇴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제부터 서초동 바닥에 돌아다녔는데 맞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을 달아 썼어요. 네. 오늘 사퇴한다고. 네. 근데 저는 아니 이거에 확인된 피셜은 아니고 일단 네. 측근으로부터 전원이고 뭐 하영 기자 전에 들었을 텐데 네. 안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아일보는 단독으로 써버렸단 말이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속보 경쟁에 매몰된 게 아닌가. 아마 그렇기도 하고요. 그 측근이 손에 꼽힙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 손에 꼽히는데요. 그 측근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아마 그리고 신뢰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윤 총장 어쨌든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도 사의를 수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권으로 간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데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대권 지지율이 두 자릿수 상당히 높았다가 최근에는 한 자릿수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순위도 한 3등으로 내려앉은 그런 조사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당분간은 좀 오르리라고 그렇게 예상들 많이 하던데 이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의 여러 조사 기관들의 결과는 하락세가 분명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리얼미터나 아니면 최근에 발표된 일요신문 조사에 따르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그리고 이제 2위를 기록한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MBS가 이제 최근에 2월 4주차에 자체 조사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거기서는 또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사기관들의 하락세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아직까지 ARS 조사에서는 아직까지 두 자릿수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대선에 출마하길 바라는 여의도 정가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은 더 이상 늦춰지면 지지율이 더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뛰고 있고 뭐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후보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나마 지지율이 나오는 분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기를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셈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정치권으로 지금 들어오라는 권유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임기가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후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예측해 본다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보수 야권에서 단일화가 돼서 단일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후보가 차기 대권자로서 윤석열 총장보다 앞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하락세였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반등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반등할 가능성이나 혹은 하락세가 적어도 멈출 가능성.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정보지. 카톡으로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많이 받았는데 제3지대 가능성이 언급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세력과 함께 미래 권력을 향하게 되느냐, 미래 권력으로 향하게 되느냐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윤 총장 내부에서도 그렇고 윤 총장 자신도 그렇고요. 일단 가만히 있겠다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그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이제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면 바닥을 치는 그런 지지율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라는 스스로 전망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좋은 말로 하면 관망, 조금 나쁜 말로 하면 간 좀 보겠다.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재보궐선거가 한 달 남았단 말이죠. 이제 30일 남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뭐 차기에 여권으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야권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보궐선거에 내가 야권의 힘을 좀 실어줘서 야권이 승리하면 나의 조금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더 세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그 윤석열 총장이 보궐선거에서 어떤 이슈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 말고 검찰개혁이라는 이슈로 본인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당과 여권과 각을 세우면서 여권의 지지율의 하락세를 이끌 수는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금 보궐선거는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정치적 효능감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 이슈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럴 겁니다. 예. 이 대표님. 네. 대권으로 간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 워낙 대권 후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예상하기를 윤석열은 그전 반기문이나 고건 사례를 되풀이할 것이다. 네. 결국은 평생 공무원만 해봤으니까 네. 반기문 고건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높은 지지율을 얻더라도 정치권 안에 들어오면 그 지지율은 거품처럼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던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이제 혼재하는데요. 부정적 예.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긍정적 전망을 하는 측에서는 지금 시기, 그러니까 1년 전쯤에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후보, 적어도 여론조사 후보군에 포함된 후보들 중에 대통령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인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국회의원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최근에는 없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DJYS 다 국회 경험을 했었죠. 예. 그리고 검찰 출신이 바로 또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였는데 대권에 성공한 사례가 없죠. 예. 그래서 부정적인 그 해석 또 전망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전례가 없다고 해서 기록이 깨지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3지대에서 뭐 가령 지금 당 바깥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좀 비판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홍준표 전 대표 아니면 김무성 전 대표 등등이 아마 제3지대에서 재보궐선거 끝나고 윤석열 총장에게 어떻게든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바로 대권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총선에 도전하기도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그래서 예. 대권으로 바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두 분 의견은 일단 일치하는 부분은 당분간은 관망이다. 뭐 이 부분은 일치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두 분 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윤석열 총장이 사의 표명을 한 표면적 이유, 명분은 중수청 설치 반대였는데 관련해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했죠? 네, 오마이뉴스 의뢰로 저희가 3월 2일 날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중수청 설치 찬반을 물었는데 그 검찰에 이제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49.7%, 찬성한다는 응답이 41.2%, 한 8%포인트 차이로 반대 의견이 소폭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에서 찬성 20%, 반대 66.4%로 반대가 많았고요. 반면에 진보 성향에서는 또 정확히 반대입니다. 65.6%가 찬성이고 25.6%만 또 반대를 했습니다. 중도 성향층에서는 찬성 38.3%, 반대 58.5%로 반대가 좀 높았는데요. 아직까지는 검찰의 직접 사건 폐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중도 성향층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부정 여론이 한 5대4 정도로 높게 나타났는데 대략 이 정도 여론이면 지금 민주당의 의석과 또 검찰에 대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성향들을 보면 아마 이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에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 차이입니다만 오차범위 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민주당에서 밀어붙일 만하다 이런 게 이제 이택수 대표의 분석이고 반면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명분으로 물러났는데 이걸 밀어붙이게 되면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한테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입을 모두가 주목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는 그 윤 총장이 의 입장, 그러니까 사퇴와 무관하게 이미 그 수사청 법안 발의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형성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반발을 했을 때 이미 이것에 대해서 예상을, 그러니까 이거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일 사퇴하기 전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요, 지금은 윤석열 이후의 검찰 내부 분위기도 좀 보아가면서 시기를 좀 조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여당, 야당 지금 후보가 일단은 최종 후보가 뽑혔습니다. 뭐 물론 단일화 과정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다만 여당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에 비해 계속해서 좀 원사이드하게 앞섰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좀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야권의 경우에는 누가 될지 모른다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컨벤션 효과는 만일 누리면은 야권이 누린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총장이 오후에 이런 발표를 하면서 야권의 컨벤션 효과도 다 묻혔지 않느냐. 네, 그 지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하필이면 오늘 왜 잡았느냐. 그 이유 때문에 제3지대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생기는 건데요. 예. 사실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좋지 않은. 그렇겠죠. 예. 오늘 사실 오세훈 후보가 뭐 여기저기 많은 인터뷰 기사도 많이 나와야 되고 했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2시에 기자회견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 부분 스포트라이트가 윤석열 총장한테 갔고요. 그렇죠. 실제 이번 주 대통령실 저희가 이제 일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LH 공사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논란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제 대통령실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다 이번 주 조금 주춤한 상황이군요. 뭐 예. 당청에 좋은 소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 여파가 생각보다는 좀 크게 네.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윤 총장의 그런 발표가 없었으면 다 그 얘기만 오세훈 얘기만 했을 텐데 지금 다 윤석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오세훈 후보 이야기 조금 해봅시다. 일단 오세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고, 이것도 뭐 이변이면 이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랑 최종 단일화만 남았는데, 이 최종 단일화 방안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100% 여론조사냐, 아니면 참여 경선이냐.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참여 경선을 원합니다만 이건 아마 100%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그 설문 문항은 어떻게 짜느냐. 국민의힘은 적합도 얘기를 할 거고, 네. 국민의당 안철수 쪽에서는 경쟁력 문구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네. 거기다가 당명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이게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안 대표가 이번 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중도표 말고도 다른 표도 의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안 대표 쪽에서 오히려 결단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왜냐 오세훈 후보가 됐다는 거는 중도층에서의 서로 간의 경쟁력을 평가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안 대표가 사실상 조금은 더 앞서 있지 않느냐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 대표 쪽에서 좀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대표님, 네. 이 설문 문항에 네. 적합도를 넣느냐 혹은 경쟁력을 넣느냐 결과가 굉장히 차이 납니까? 룰이 결국에는 결과를 좌우할 겁니다. 사실 오세훈, 나경원 이 두 후보 간의 대결도 룰 때문에 저는 결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국민의힘의 최종 경선 룰은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한 예. 경선 룰이었고 또 전화 면접 조사와 재질문이 들어간 조사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화 면접이 아니라 ARS 조사였다. 그리고 재질문이 없었다라고 하면 나경원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었었는데 일단 룰 자체가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한 룰이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 좀 굉장히 처음부터 불리한 그런 시작점이었는데 출발점이었는데 그 나경원 후보가 다만 여성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붙었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 오세훈 역시 이제 적합도냐 경쟁력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문항을 뭐 다 섞어서 평균을 낸다든지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시킬지 말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제가 대략 시뮬레이션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당 지지층, 무당층만 포함했을 때 여론조사가
좀 팽팽하게 나오고요. 민주당 지지층을 넣는 순간 안철수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상 또 어떤 문항으로 할지에 따라서 사실상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협상이 잘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하 기자님, 뭐 여권에서 후보 단일화,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 아직 남긴 했습니다만 이게 후보 단일화 누구로 되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도 달라질까요? 아니면은 큰 뭐 이변 없이 누가 되든 간에 결정은 이미 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답일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안철수 대표 결단이라고 표현했는데 결단이라는 표현은 제가 스스로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양보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조한 쪽은 안철수 대표 쪽인데 지금 구도로 봤을 때 조금은 더 본인 스스로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아까 그 문항을 좀 양보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가 되느냐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때문에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좀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영 기자 말처럼 그 지금껏 숱한 단일화 논쟁이 또 토론이 있고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승리하는 쪽 보면은 통 크게 양보한 쪽에 승리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다만 캠프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캠프에서 논쟁이 있을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하영 한겨레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